안녕하십니까. 핸드볼 아카데미 심판분과장 이석입니다. 지금부터 2022 변경규칙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해드릴 내용은 2022 변경규칙이 과연 어떻게 해석이 되고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핸드볼 경기 규칙의 변경은 다음에 국제 무대의 핸드볼 흐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제 핸드볼 연맹이 결과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핸드볼 종목이 올림픽 종목으로 계속 유지되는 그 부분이 국제 핸드볼 연맹에서 추구하는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관중의 흥미를 극대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대한 핸드볼이라는 스포츠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핸드볼 종목 자체가 굉장히 스피드하고 다이나믹해지고 또 굉장히 많은 득점이 이루어짐으로써 관중들의 흥미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핸드볼의 규칙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규칙이 변경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제 핸드볼 연맹에서 뚝딱 경기 규칙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규칙을 변경을 하려면 국제 핸드볼 연맹 내에 있는 경기 규칙 연구 그룹을 통해서 규칙 변경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 그룹 내에는 당연히 국제 핸드볼 연맹 심판위원장, 그리고 코칭 경기위원장, 그리고 세계 각국의 탑 지도자들, 그리고 탑 심판들, 기타 마케팅, 그리고 의무와 관련된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러한 규칙 변경을 했을 때 과연 핸드볼이라는 종목을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를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규칙 변경을 1차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비공식적인 테스트를 거치고요. 비공식 테스트를 거쳐서 의미가 있는 규칙 변경일 경우엔 공식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식 테스트에서는 그 규칙을 시범적으로 적용할 몇몇 국가들을 선정을 해서 그 국가로부터 다양한 피드백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규칙을 변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국제 핸드볼 연맹에서 2010년에 해당 변경 규칙을 위한 테스트 국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유럽의 6개 국가, 그리고 아시아의 2개 국가, 그리고 아메리카의 1국가, 그리고 아프리카의 하나, 이렇게 10개국 중에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글자처럼 총 5개 국가가 최종적으로 변경규칙 최종적인 의견을 준 국가로 5개 국가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에서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최종적으로 국제핸드볼 연맹에서 변경규칙을 승인을 했고요. 2021년 작년 11월에 IHF 총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IHF 경기 규정집에 해당 변경규칙이 삽입이 되었고요. 올해 여름, 즉 7월 1일자로 국제 핸드볼 연맹에서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변경된 규칙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엔 2020년에 저희가 테스트 국가로 선정이 돼서 그 이후에 대학 통합선수권 대회, 그리고 대학 핸드볼 통합 리그에서 해당 규칙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2021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그리고 올해 2021-2022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에서도 해당 변경 규칙을 현재 미리 적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22 변경 규칙, 규칙 해석 및 적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드로우오프 구역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드로우오프 관련된 규정을 떠올리시면 사실 현장에서 심판들마다 그리고 심판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고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의 흐름이 끊어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핸드볼 경기 자체를 굉장히 빠르게 스피드 있게 바꾸려는 그런 목적에 따라서 경기장 중앙에 지름 4m의 드로우오프 구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로우오프를 시행하는 팀은
네, 그 드로우오프 구역 안에서 자유롭게 시행이 가능합니다. 자, 자유롭게 시행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드로워가 드로우오프 구역 안에 위치한 상태에서 심판의 재개 휘슬 이후에 오버스텝에 관계없이 네, 드로우오프 구역 안을 자유롭게 걸어 다니면서 3초 안에만 네, 패스를 하면 네, 드로우오프를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드로우오프 구역 안엔 공격 선수만 입장이 가능하고요. 네, 드로워는 최소한 한 발이 드로우오프 구역을 디든 상태로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런닝하는 상태에서 드로우오프를 시행할 수는 있지만 점프 패스는 불가하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살펴볼 부분은 자, 그럼 과연 드로우오프가 언제 시행이 완료되었다라고 해석이 되느냐. 자, 다음에 두 가지의 기준을 따릅니다. 자, 첫 번째는 드로워의 손을 떠난 공을 해당 팀의 동료 선수가 터치했을 경우에 드로우오프가 시행이 되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는 드로워의 손을 떠난 공이 드로우오프 구역 최바깥 라인을 벗어났을 경우에도 드로우오프가 완료가 되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드로워의 동료 선수들의 위치를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자, 드로우오프 구역 안에 있는 선수들은 자유롭게 위치 선정이 가능합니다. 자, 드로우오프 구역 안에서는 센터 라인이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드로워, 공을 가진 드로워뿐만 아니라 해당 팀의 동료 선수도 드로우 구역 안에서라면 자유롭게 상대 진영, 우리 진영 관계없이 자유롭게 위치 선정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구역 바깥에 있는 선수들은 기존의 규정 그대로 심판의 드로우오프 시행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는 센터 라인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주의 깊게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수비 선수의 위반입니다. 과연 수비 선수가 위반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규정이 적용이 되느냐. 자, 첫 번째는 수비수가 드로우오프 구역 안에서 상대의 드로우오프를 방해할 경우, 자, 이런 상황이 일반적인 위반이다. 자, 속공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지공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위반을 했다라고 하면 가중처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대신에 상대의 빠른 속공을 방해를 하거나 아니면 빠른 경기 진행을 방해를 했다라고 했을 때 즉시 2분 퇴장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드로워가 패스한 공이 드로우오프 구역을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 가로채기를 했을 경우 자, 해당 규칙을 위반한 수비 선수에겐 즉시 2분 퇴장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수비수 위반의 어떤 규정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 팀이 경기에서 실질적으로 손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좌측의 화면을 보시면 자,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원안에 있는 발을 집중해 주시면 자, 이렇게 두 발이 모두 구역 안에 위치한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드로우오프를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빨간색 안에 있는 발을 보시면 그쵸, 한 발이 드로우오프 구역 라인을 밟고 있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드로우오프가 시행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심판의 드로우오프 시행 휘슬 이후에 저렇게 빨간색 원처럼 라인을 밟았다라고 했을 땐 상대팀에게 프리드로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노란색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그쵸, 한 발은 안에 있고 한 발은 밖에 있는 상태죠. 자, 이러한 경우에도 드로우오프는 시행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자, 바깥에 빠져있는 발이 공중에 있을 경우에 당연히 드로우오프가 실시가 가능합니다. 자, 우측의 사진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좌측에 있는 두 사진을 보시면 한 발은 안에 있고 한 발은 공중에 있을 경우에 이런 상황에서는 드로우오프 시행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우측의 사진을 보시면 한 발은 구역 안에 한 발은 구역 밖 경기장에 딛고 있거나 아니면 점프를 했을 경우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드로우오프가 시행이 될 수 없고요. 심판의 휘슬 이후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대팀에게 프리드로가 주어지게 됩니다.
관련 영상들을 몇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보여드릴 장면들은, 네, 두 가지 장면은, 자, 과연 이러한 규정이, 실제 경기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 네, 실점 이후에 골키퍼가 빠르게 패스를 하고요. 자, 이렇게 경기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빠르게 공수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쵸? 확인하신 대로, 자, 과거라고 하면, 그쵸? 드로우프라는 선수가 한 발은 무조건 센터 라인을 밟아야 되고요. 그리고 멈춰있는 동작이 분명하게 보여야지만 드로우프가 시행이 되지만, 변경규칙 하에서는, 그쵸? 멈추지 않고, 런닝하는 과정에서도 한 발만 드로우프 구역 안에 딛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자유롭게 실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장면 보실까요? 자, 두 번째 장면도 보시면, 네, 실점 이후에, 네, 연결을 하고요. 자, 드로워가 이렇게 심판의 휘슬 이후에 드로우프 구역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네, 드로우프를 통해서 빠른 공격을 진행하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네, 선수단, 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드로우프 구역을 활용을 해서, 네, 어떤 속공, 빠른 공격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러면 해당 규칙을 위반하는 상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두 가지 장면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장면은 드로우프 과정에서 점프를 한 경우예요. 자, 화면을 보시면, 자, 지금 자세히 확인이 불가능하시지만, 자, 느린 화면을 보시면, 네, 공을 가진 드로워가 심판의 휘슬 이후에 점프한 상태에서 패스하는 걸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느린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네, 중앙의 드로워가 지금, 네, 점프를 한 상태에서, 네, 패스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소한 한 발이 구역을 딛고 있는 게 아니라 두 발이 떨어진 상태, 즉 점프한 상태라고 하면, 그쵸? 상대팀에게 프리드로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장면은 라인을 벗어난 경우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자, 상대의 득점 이후에, 자, 드로우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심판의 휘슬 이후에, 네, 드로우프 구역 밖에서, 네, 드로우프를 시행하는 상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다시 한번 보시면, 네, 실점 이후에, 자, 드로우프 선수를 잘 보시면 구역이 아니라, 네, 밖에서 이렇게 드로우프를 시행을 하죠. 자, 이렇게 심판의 휘슬 이후에 드로우프 구역 밖에서 시행을 했다라고 하면, 네, 상대팀에게 프리드로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이렇게 두 가지의 위반 상황만 조심해 주신다고 하면 해당 규정은, 네, 여러분들의 경기력, 특히나 빠른 속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어떤 경기력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변경규칙의 두 번째 부분은 골키퍼 얼굴 가격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자, 한 경기에도 사실 지금까지 골키퍼의 얼굴이 볼로 맞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해당 상황을 적절하게 제어할 만한 규정들이 없던 게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까지는, 자, 골키퍼가 얼굴을 맞았을 때 어떤 처벌로서 그러한 위반을 다루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자, 두 가지가 뭐냐? 아웃 오브 플레이 상황에서 골키퍼 수비수의 얼굴을 공으로 가격했을 경우, 자, 다시 말하면 7미드로나 프리드로 시에 움직이지 않는 골키퍼 또는 움직이지 않는 수비수의 얼굴을, 자, 볼로 직접 가격했을 경우에, 자, 실격이 주어지는 이 두 가지의 규정만 있었습니다. 대신에 인플레이 상황에서 골키퍼 얼굴을 가격했을 경우에는 사실 경기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네, 해당 상황들을 적절하게 다룰 만한 규칙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한 경기에서, 네, 해당 한 골키퍼가 뭐 두 번, 세 번 얼굴을 맞는 경우들도 빈번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선수 보호는, 네, 감히 꿈도 못 꿔왔다 라고 해석이 가능했죠. 자, 올해부터 변경되는 변경규칙 하에서의 가장 키포인트는
인플레이 상황에서 골키퍼 얼굴을 공으로 가격했을 경우에도 자,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하지만 매번 골키퍼의 얼굴을 맞을 때마다 처벌이 가능하냐? 그건 아니겠죠. 다음의 내용들을 보시면 자, 첫 번째,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골키퍼 얼굴을 직접 가격했을 경우에만 즉시 2분 퇴장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들이 분명히 있죠. 골키퍼와 1대1 상황, 그리고 골키퍼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가격했을 경우.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만 즉시 2분 퇴장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속공슛, 아니면 뭐 윙슛, 아니면 피봇슛, 자, 이처럼 1대1 상황이라는 부분이 충족이 되어야지만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설명드리면 자, 상대 반칙의 영향으로 슈터가 몸의 중심을 잃은 상태에서 골키퍼의 얼굴을 가격했다? 당연히 처벌이 주어지지 않고요. 자, 골키퍼의 신체 일부분에 먼저 맞아서 굴절된 이후에 얼굴을 가격했을 경우에도 즉시 2분 퇴장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1대1 상황이 아니라 슈터와 골키퍼 사이에 수비수가 위치한 상태에서 골키퍼의 얼굴을 가격했을 경우에도 처벌은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자, 골키퍼가 상대의 처벌을 유도해내기 위해서 심판을 속이는 동작을 했을 경우엔 그렇죠, 헐리우드 액션으로 간주되어서 해당 골키퍼에게 가중 처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자, 얼굴을 맞은 게 아니라 뭐 가슴을 맞거나 아니면 팔을 맞거나 그렇죠. 자, 이렇게 얼굴을 맞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을 잡고 쓰러진다든지 자,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심판을 속이려고 했다라고 했을 경우엔 가중 처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변경 규칙 굉장히 중요하겠죠. 한 팀의 경기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칙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까지 있었던 규칙, 실격이 주어지는 규칙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웃 오브 플레이 상황, 자, 7미드로 프리드로 상황에서 움직이지 않는 골키퍼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수비수의 얼굴을 가격했다. 자, 이 경우에는 과거처럼 그대로 실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해당 규칙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장면들을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2분 퇴장이 주어지는 장면들을 연속으로 보여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공격팀에서 공격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 피봇 선수의 슈팅. 자, 지금 보셨나요? 피봇 선수가 그렇죠? 패스를 받아서 몸의 중심을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슈팅이 상대 골키퍼에 맞았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엔 당연히 즉시 2분 퇴장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느린 화면 보시면 패스 연결됐고요. 네, 그렇죠. 어떠한 위반도 없었고, 공격 선수가 완벽하게 볼을 컨트롤하고 신체를 컨트롤해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의 얼굴을 가격을 했죠. 자, 이런 상황 2분 퇴장이고요. 자, 다음. 자, 속공 진행을 합니다. 속공 진행 가득 백 선수가 돌파를 통해서 슈팅이 그쵸, 상대의 얼굴을 가격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도 당연히 즉시 2분 퇴장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과거에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인플레이가 됐기 때문에 그쵸, 감정은 감정대로 상하고 그쵸, 골키퍼는 당연히 신체의 건강을 보호받지 못하고 그랬었지만 앞으로 변경 규칙 하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2분 퇴장으로 다뤄진다 라는 점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장면 볼까요? 자, 다음 장면들도 다 윙 상황. 그쵸. 윙 상황도 마찬가지죠. 윙 상황, 골키퍼와 1대1 상황, 골키퍼의 얼굴을 공으로 가격한 순간, 즉시 2분 퇴장이 주어지게 됩니다. 느린 화면으로 볼까요? 느린 화면. 1대1이죠. 1대1, 골키퍼 얼굴 가격. 2분 퇴장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자, 마지막 장면 보시면, 자, 똑같이 윙 상황이에요. 윙 상황인데,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윙 선수가 라인을 먼저 밟았기 때문에 심판이 골키퍼 드롭 휘슬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슈팅이
골키퍼의 얼굴을 가격하게 된 상황이죠. 자, 라인을 밟은 위반과 골키퍼의 얼굴을 가격한 상황이 동시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즉시 2분 퇴장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위반이 먼저 발생을 했기 때문에 2분 퇴장이 주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동시에, 그러니까 얼굴을 가격한 행위는 규칙 위반에 관계없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즉시 2분 퇴장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 상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다음은 골키퍼의 얼굴을 가격했지만 그대로 처벌 없이 인플레이가 선언되는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 피봇 상황이죠. 자, 피봇 상황에서 분명히 그쵸, 슈터가 던진 볼이 골키퍼의 얼굴을 가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심판은 7미드로 휘슬을 불었죠. 자, 7미드로 휘슬을 불었다라는 뜻은 상대의 반칙이 있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쵸, 앞서 규정 설명한 대로 상대의 반칙으로 인해서 골키퍼의 얼굴을 가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2분 퇴장은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 볼까요? 자, 유사한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 공격 선수 돌파를 시작을 하죠. 네. 지금도 슈팅 과정에서 어떤 푸싱 반칙이 발생을 했고요. 또 수비 선수에게 2분 퇴장이 주어지게 됐죠. 자, 이처럼 반칙으로 인해서 몸의 균형을 잃은 상태에서 상대 골키퍼의 얼굴을 가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상황 때문에 7미드로가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공격 선수에게 2분 퇴장은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 장면을 보시면 자, 반복적으로 심판이 7미드로 휘슬을 불었다라는 건 결국 수비 선수의 반칙이 있었기 때문에 7미드로를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골키퍼의 얼굴을 가격을 했고요. 자, 규정대로 상대 수비 선수의 반칙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반칙으로 인해서 중심을 잃은 상태에서 골키퍼의 얼굴을 가격을 했기 때문에 즉시 2분 퇴장은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 볼까요? 자, 마지막 장면은 조금은 다른 상황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골키퍼가 쓰러집니다. 자, 심판이 빠르게 판단을 하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 과연 골키퍼의 얼굴을 직접 가격을 했는지 아니면 굴절 이후에 가격을 했는지를 합의를 하기 위해서 심판들이 합의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느린 화면을 보면 슈터가 던진 볼이 골키퍼의 팔을 1차적으로 가격을 한 이후에 2차적으로 얼굴에 맞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 규정을 보시면 골키퍼의 얼굴을 직접 가격을 해야지만 2분 퇴장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선 어떤 처벌 없이 그대로 인플레이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골키퍼가 할 수 있는 골키퍼가 해서는 안 되는 어떤 헐리우드 액션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장면을 보시면 슈팅을 시도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골키퍼가 방어를 했죠. 그리고 나서 골키퍼가 마치 머리가 맞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느린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자, 윙에서 슛. 자, 보시면 정확하게 팔을 맞고 골키퍼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상대팀가 리바운드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처럼 얼굴을 맞은 게 아닌데 단지 머리카락을 스쳤고 심판조차도 이러한 상황들을 제대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골키퍼가 심판의 판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헐리우드 액션을 했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해당 골키퍼에겐 가중처벌, 즉 경고부터 시작하는 가중처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장면도 굉장히 유사해요. 자, 보시면 슈팅 이루어지죠. 골키퍼의 어떤 시그널 보셨나요? 골키퍼의 시그널. 골키퍼가 보시면 머리를 맞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처음부터 볼까요? 처음부터 보시면 자, 골키퍼의 액션을 봐주시면 어떠한 굴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얼굴을 맞고 머리를 맞고 어떠한 굴절도 확인이 불가능하시죠. 현장에서 심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영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골키퍼가 마치 맞은 것처럼 이렇게 심판을 속이기 위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가중처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처럼 직접적으로 가격이 아닌데 단순하게 머리카락을 스쳤는데 아무런 영향도 없이 볼에 아무런 굴절도 없이 정상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골키퍼가 이렇게 속이기 위한 액션을 한다? 가중처벌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자, 다음 마지막 부분은 실격이에요. 실격 부분. 그러니까 첫 번째 장면 보시면 첫 번째 장면을 보시면 프리드로 상황이죠. 프리드로 상황에서 이처럼 움직이지 않는 수비 선수의 얼굴을 직접 가격했다. 과거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선 실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보실까요? 얼굴 맞았죠. 자, 이러한 상황 실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장면 볼까요? 두 번째 장면은 7미드로 상황이에요. 과거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7미드로 상황에서 움직이지 않는 골키퍼의 얼굴을 슈터가 가격을 했다. 그리고 심판이 현장에서 명확하게 확인을 했다라고 했을 때 7미드로의 실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웃 오브 플레이 상황의 규정은 과거와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인플레이 상황에서도 골키퍼의 얼굴을 슈팅으로 가격을 했을 때 단 1대1 상황에서 가격을 했을 때만 이분 퇴장이 적용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변경 규칙의 마지막 부분은 패시브 플레이입니다. 자, 패시브 플레이 관련 규정은 아주 크게는 변하지 않았어요. 자, 대신에 조금 비교를 해드리면 지금까지의 규칙은 패시브 플레이 사전 경고 신호 이후에 6번의 패스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비수가 슈팅, 상대의 슛, 패스를 블로킹한 이후에 공격팀에서 리바운드를 했을 경우에도 패스 1회로 간주가 되었죠. 그리고 추가적인 패스 1회가 허용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보시면 6번째 패스가 이미 완료가 된 이후에 상대의 반칙 때문에 프리드로 또는 드로인이 주어진 경우라고 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한 번의 패스가 허용이 됐죠. 그리고 6번째 패스 이후에 공격 선수가 슈팅을 했고요. 그 슈팅이 상대 수비의 블로킹에 막혀서 다시 공격팀에서 리바운드를 했을 경우에도 추가적인 패스 2회가 허용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경우엔 마지막에 6번째 패스 이후에 볼을 잡은 선수가 직접 슈팅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패스 한 번을 더 시도를 통해서 공격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변경 규칙 하에서의 가장 큰 포인트는 첫 번째를 보시면 패시브 플레이 사전 경고 신호 이후에 4번의 패스만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6번의 패스가 가능했는데 4번으로 패스 2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규정은 똑같습니다. 수비수가 상대의 슛, 패스를 블로킹한 이후에 공격팀에서 리바운드를 했을 경우에도 패스 1회로 간주가 됐고요. 추가적인 패스 1회 똑같습니다. 4번째 패스 이후에 프리드로 또는 드로인이 주어진 경우엔 그쵸? 프리드로 이후에 패스 한 번이 추가적으로 가능했고요. 그쵸? 그리고 드로인 경우에도 추가적인 패스가 한 번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4번째 패스 이후에 슛이 상대에게 블로킹한 이후에 공격팀에서 리바운드를 했을 경우에도 공격팀에서 리바운드를 한 해당 선수가 직접 슈팅을 하거나 아니면 한 번 1회의 패스가 허용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상황들을 좀 예로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공격팀에서 3번째 패스 이후에 슈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슈팅을 수비수가 블로킹을 했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공격팀에서 리바운드를 했다면 리바운드를 한 선수가 4번째 패스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해당 선수는 오직 슈팅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네 번째 패스 이후에 슈팅이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 프리드로 또는 드로인이 주어졌을 경우엔 네, 해당 선수가 직접 슈팅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패스 한 번을 통해서 공격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자, 네 번째 패스 이후에 슈팅을 했는데요. 그 슈팅이 수비수의 블로킹을 막고 공격팀에서 리바운드를 했다. 자, 이랬을 경우에도 네, 해당 선수는 즉시 슈팅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패스 1회를 통해서 공격을 마무리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어떤 권한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된 규칙들을 어쨌든 정확하게 살펴보시면 과거의 규정과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6번의 패스가 4번의 패스, 그러니까 2번의 패스가 줄어들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네, 패시브 플레이 사전경고 시그널이 있은 이후엔 네, 패스의 횟수, 그러니까 공격을 시행할 수 있는 패스, 공격을 준비할 수 있는 패스의 횟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어떤 빠른 공격, 어떤 전술을 통해서 빠르게 공격을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시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 지금 보시면 자, 심판 시그널 패시브 플레이 사전 경고 시그널 이후에 한번 세볼까요? 자,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그쵸? 네 번, 5번, 그쵸? 5번이기 때문에, 패스 5번의 시도가 됐기 때문에, 네, 상대에게 프리드로가 주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다음 장면 보시면, 자, 비슷합니다. 한번 세볼까요? 자, 한 번, 그쵸? 프리드로, 한 번입니다. 자, 다음, 프리드로를 통해서, 네, 2번, 자, 3번, 그쵸? 3번 이후에 프리드로죠. 네, 그러면 패스는 계속 연결이 되죠. 3번. 자, 그리고 프리드로 시행 이후에 4번이죠. 4번, 네, 5번. 그쵸? 5번의 패스가 시도가 됐기 때문에, 네, 상대에게 프리드로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격을 준비하고, 그쵸? 공격을 풀어갈 수 있는 어떤 패스 횟수가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을 네, 팀 입장에서는 빠르게 규정들을 숙지를 하시고 네,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네. 지금까지 2022 변경 규칙, 즉, 세 가지 변경된 규칙은 무엇이며, 그리고 이러한 규칙이 현장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이러한 변경 규칙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핸드볼이라는 종목 자체를 더욱더 빠르게, 그리고 다이나믹하게, 그리고 관중들에게 흥미를 조금 더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만든 규정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잘 숙지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네,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으시고 또 여러분들 팀의 경기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 잘 준비해 주시면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변경 규칙은 국내에서는 네, 4월 종별대회부터 공식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들, 부연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뭐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을 해 주시거나 경기 현장에서 직접 물어보신다면 제가 가능한 선에서는 최대한 좋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